대한민국 서울의 한 고깃집. 이곳에는 상당히 럭셔리하고 부유한 모습을 한 이탈리아의 젊은 여성이 무슨 일인지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식당을 방문한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고깃집에서 고기를 주문하여 먹기도 전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국 남자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들어온 장소가 식당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소피아 로마노, 내 딸아. 너는 도대체 아시아 남자가 왜 그렇게 싫다는 거니? 내 딸이 인종차별이라도 한다는 말이냐? 난 그런 딸은 필요 없다. 그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아니다. 알겠니? 나 원참 아시아도 아시아 나름이지. 한국은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판국인데 이해를 못하겠구나.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아버지도 그때 그 한국분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다. 저는 그날 이후로 동양인 남자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국인 남자에 대한 환상이라고 해야겠네요. 우리 집안의 절대 권력인 아버지의 저러한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의류 사업을 통해 큰 부를 이룩하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재벌의 지위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입김이 강하신 분도 아버지셨죠. 아버지의 말은 곧 진리요 법이었습니다. 그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곧 우리 가문에서 퇴출당하겠다고 하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었을 정도니까요. 제가 동양인 남자를 기피하게 된 것에는 아버지와 다른 가족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기에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대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열풍에 힘입어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과 더불어 인기가 급상승했죠. 그 시기에 저 또한 다른 여자들과도 다를 바 없이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한국인 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수소문 끝에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었죠. 스스로 한국 남자라고 칭하고 다니던 그 남자는 붉은 옷을 입고 온몸에 금치장을 두른 채 늘 자신감이라고 해야 하기에는 조금 과한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희한했던 것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워낙 어릴 때 이탈리아로 오게 되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 저는 한국 남자가 제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좋다고 했을 정도로 환상이 이성을 잡아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그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제가 남자친구에게 빠져있던 때라 아무런 의심도 없이 큰 돈을 건네주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죠. 애초에 그 남자는 제가 재벌집 딸이라는 것을 알고 고의로 접근하여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수작에 당한 저의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동양 남자라면 특히 한국 남자라면 치를 떨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사업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맡겨진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주 기분 나쁜 경험을 했죠. 그곳에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보니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있었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아시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였죠. 한국분이라고 하셨죠? 한국에는 지사를 오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회의 중에는 발언을 최대한 자중해 주시고 굳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회의가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의 중에 말을 하지 않을 거면 회의 참석은 왜 합니까? 그리고 한국 지사 오픈은 회장님께서 진행하시던 부분이고 미래 가치가 높아서 회사에도 큰 이익이 될 텐데 왜 오픈하지 않는다는 건지? 글쎄, 제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니까 지금은 제 말을 들으세요. 원래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 성격인가요? 하긴 거짓말도 잘하시겠지. 아니, 이게 무슨...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사사건건 그 남자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누가 보면 전생에 원수를 졌나 싶은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제가 상사이고 이미 회사 사람들은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판국인데 그 한국 남자는 그딴 거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저에게 대들곤 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우리 둘은 개와 고양이처럼 만나기만 하면 싸워댔죠. 보다 못한 다른 파트너분들이
저희를 중재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실은 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프로젝트 진행이 워낙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 아버지가 직접 회의에 참관하기 시작했고 그 회의가 끝나자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는 파트너들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니 그렇게 나를 세우고 말하지 말고 항상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이죠. 저 또한 그러한 내용들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그 한국인 남자만 보면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대학생 과제 프로젝트가 아닌 실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의 프로젝트이다 보니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비록 저 한국인 남자가 진절머리 나도록 거슬리기는 하지만 말이죠. 저의 열정적인 모습에 아버지는 꽤 흡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직접 참관하신 아버지는 저와 한국인 파트너의 신경질적이고 과열된 모습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회의 중 저의 의견보다는 한국인 파트너의 의견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시는 모습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버지가 그러니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회의를 마치고 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인 파트너와 감정 다툼을 그만두고 화해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를 부추겼죠. 그리고 한국에는 직장 동료들끼리 회식이라고 해서 같이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의기투합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회식을 한번 하면서 팀 내 분위기도 조금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식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거였지만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맛있는 음식들과 술이 함께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열정적인 분위기로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사업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날 다소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것은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름을 알 수 있었죠. 민기 킴.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민기 씨와 저는 회의 중에 있었던 언쟁에 대해 서로 화해했고 그 이후로 그동안 살아온 각자의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알 수 없는 호감과 매력을 느꼈고 결국 서로에게 이끌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지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이건 정말이지 나다운 행동이 아니었는데 대체 뭐에 홀렸던 거야? 게다가 한국 남자와의 하룻밤이라니. 저는 다음날 술이 깬 뒤로 어제의 행동에 크게 후회했습니다. 아마도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짓을 해버리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이성과는 다르게 심장과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서서히 하지만 뜨거운 연애를 시작했고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간 이탈리아에서 재벌집 상속녀로 살아오며 수많은 남자의 대시를 받아왔고 적지 않은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이토록 단기간에 깊은 사랑에 빠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뜨거웠던 만큼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였기에 회사 내에서 너무 눈에 띄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연애 사실이 아버지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고 저는 아버지에게 민기 씨와의 이별을 종용받았죠. 아버지는 제가 누구와 연애하든 상관없이 너희들만 좋다면 나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그 연애가 회사 내부에서의 연애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저의 연애 상대가 한국인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은 살짝 놀랐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별하라는 아버지의 뜻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지금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난 것은 아니었기에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죠. 처음에는 민기 씨가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민기 씨도 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그랬겠죠. 저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더 큰 위치까지 가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사실들을 민기 씨도 결국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가진 채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부득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프기도 했고 매일매일을 술의 기운을 빌려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주 힘겨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저의 위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미친 듯이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마도 민기 씨와의 이별에 대한 아픔을 잊기 위해서였겠죠.
민기 씨 또한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아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민기 씨와 다른 여러 국가의 파트너분들과 진행하던 글로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첫 한국 방문이었는데 아주 이상한 감정이 들었죠. 아마도 민기 씨의 모국이라는 생각에 그러한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픈한 한국 지사에 들리게 되면 아마도 그곳에 민기 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더욱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한 심정으로 방문하게 된 한국 지사에는 뜻밖에도 민기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정도가 되어서야 민기 씨의 소식을 알아보았고 한참 전에 회사를 퇴사하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마 민기 씨에게도 저와의 이별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기 씨가 퇴사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저의 마음은 싱숭생숭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퇴사 이후에 민기 씨의 행적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은 그러한 개인정보의 보호가 너무나 확실한 국가라서 접근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기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너무나 슬픈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말이에요. 슬프다 못해 괴로운 마음마저 들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온종일 식사하지 못해서인지 배가 고프더군요. 참, 저라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인가 봐요. 그 상황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생각하다니. 그렇게 저는 이탈리아에는 몇 안 되는 한국 음식 판매점에서 민기 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한국 고깃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괜찮아 보이는 식당을 발견해서 들어갔죠. 그런데 저는 그 고깃집에서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바로 민기 씨였던 겁니다. 그것도 손님이 아닌 사장의 지휘로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그이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갑자기 전 남친과 재회해서 무슨 전광석화처럼 결혼하냐고요? 글쎄요. 그날 우리는 고깃집에서 재회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시 한번 제가 그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런데 이게 웬걸. 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하게 그이를 사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민기 씨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엄청난 기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룩하기 이전에 딱 한 번 쫄딱 망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시던 민기 씨의 부모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저희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지금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런 아버지는 민기 씨가 본인 생명의 은인의 아들인 줄 모르고 있다가 저와 이별 후 회사를 퇴사하면서 서류를 확인하던 차에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민기 씨를 찾아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그 모든 호의를 거절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와 민기 씨가 결혼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 놓고 도움을 줄 수 있겠다며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참으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어질지 누가 알았을까요? 미국의 어느 식당. 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역사적으로도 늘 우리 것을 가로채려고 들더니 이번에는 음식까지 가로채려 드네. 이곳에는 식당 사장이 한국인 직원을 앞에 두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국인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던 사장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에 졸도할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 데니얼 박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어 양부모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미국의 양부모님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니었지만 저를 성심성의껏 잘 키워주셨죠. 하지만 워낙 늦은 나이에 저를 입양한 탓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고등학생쯤 되었을 나이대에는 양부모님 두 분 모두 지병으로 돌아가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제 나이가 곧 고등학생이 될 나이였다 보니 위탁 가정에서도 저를 위탁하는 게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정비소에서도 일을 해보았고 막노동이라 불리는 건설 현장에서 보조 역할도 해보았지요. 내 한 입 먹고 살아야 했기에 무슨 일이든 돈이 되는 일은 무조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런 식의 파트타임 형식의 일로는 생계를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월급이 꾸준하게 보장되는 직장을 찾아 나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아나 다름없는 아시아 계통의 입양아 출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식당에 가까스로 취직하게 되었죠.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취직하면서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시아 계통인 저를 보고 사장님은 처음에 중국인이냐고 반갑게 묻더니 한국인이라고 하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그 표정만으로도 이 사장이 한국인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럼에도 무슨 생각인지 저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오해를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서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을 시켜주는 곳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일을 열심히 해야만 했죠. 돈을 벌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하거나 능멸하지 않는 수준으로 저의 가치를 높이고 싶었죠.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건 모두 나의 가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미국계 한국인. 그게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욕과 능멸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집 식당에서 근무한 지 수개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사장과 주방장들, 홀 직원들을 포함해서 꽤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저의 업무는 이런 거 저런 거 가리는 거 없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그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방이 바쁘면 주방에서, 홀이 바쁘면 홀에서, 그리고 영업이 끝날 무렵에는 뒷정리까지 모두 저의 몫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과하다 싶은 업무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이 끝나갈 무렵 식당의 주변 정리와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 느닷없이 일하는 저를 힐끗거리더니 낄낄거리고 비웃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경험이었죠. 제가 가난하긴 했지만 눈치가 없는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뒤에서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필시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따지거나 나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에게는 종종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아봤자 제대로 이야기를 해줄 리가 만무했고 더 기분 나쁜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여차하면 저들과 싸워서 이곳에서 해고되는 일까지 생길지도 몰랐기에 저의 언행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이런 제 생각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참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 말이죠. 늘 저는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고 상대방은 저에게 손해를 끼치는 가해자의 입장이었으니까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나에 대해서 돌고 있는 의문의 모욕적인 소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문이 과연 누구로부터 나오게 된 것인지 그 근원지까지 말입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일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 일인지 이해를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저라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낄낄거리며 저를 능욕하고 바보로 만드는 듯한 그 기분.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 이후로도 지속되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동료들에게 찾아가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죠. 이봐 데니알. 혹시 자네 한국인이야? 한국인들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우기는 것을 잘한다던데. 혹시 자네도 그런 타입의 사람인가? 요즘 슈퍼푸드로 인기 있는 김치라는 한국 음식 말이야. 그 음식도 사실은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더군. 저는 동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는 낭설로 저를 뒤에서 모욕하고 능욕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산처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그 어떤 반박이나 대응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의 내용이었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당시에 무식한 저에게는 알 수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한국인이었지만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듣자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 스스로를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엄밀히 따지면 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그 어떤 이유에서건 저를 버린 친부모가 한국인이었고 그것을 방조한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생길 리 만무한 상태였기에 더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근거 없는 헛소문의 진원지를 파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 선택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알고 싶었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내고야 말았죠. 사실 저를 제외하고는 6명 중에서 범인이 있다는 것이었기에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뒤에서 저에 대해서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계시냐고. 사장님의 그 저희가 무엇냐고 따지듯 물었죠. 그랬더니 돌아온 사장님의 발언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일인가? 사장인 나에게 이렇게 뛰어와서 지금처럼 따지고 들 정도로 기분이 나쁘냐는 말이야.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지 않나. 자네는 배운 것도 없고 미국에서 오래 살아와서 자네의 모국인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거짓말이 아니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국에서 자기들의 것이라 우기는 김치, 한복, 판소리, 한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말이야. 심지어 한국인들은 음식을 싸서 먹는 쌈 문화가 자기들 것이라 우기더군. 근데 그마저도 우리 중국의 것이라 이 말이야. 사장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던 저는 본전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장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저에게 열을 올리며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주장했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 다른 직원들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사장의 말들이 진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장에게 사과받는 것을 깔끔하게 포기를 해버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의 모국인 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소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굵직한 역사 분야까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는 아주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놀라웠습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금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언젠가는 저도 식당을 운영해보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일하는 사장의 인성이나 그런 부분들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결국 저는 자연스럽게 그 식당에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미래, 그게 안 되면 먼 미래에라도 꼭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모국인 한국에 모욕을 선사한 그 식당 사장에게도 언젠가 그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싶었죠. 저는 그러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의 모국인 한국이었지만 저에게는 첫 방문이었죠. 저의 모국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방문했던 것이었기에 한국에 여행을 온 여러 관광객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치들은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느껴지는 한국 특유의 정취는 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처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저는 한국에서도 중화 음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넘어가서 무슨 중화 요리를 배우냐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선택을 했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는 한국의 중화 요리가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맛이 좋았다는 점이 컸습니다. 게다가 저의 새로운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요리이기도 했고요. 한국식 짜장면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중독의 맛을 지닌 엄청난 요리였죠. 그렇게 저는 한참의 시간 동안 오로지 저의 인생 목표에만 매몰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식당을 개업했죠. 제 식당의 카테고리는 한국식 중화요리였습니다. 개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식당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식당들의 시기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심지어 최근에는 한 식당 사장으로부터 직접적인 부정적 반발 의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한국인은 믿는 게 아니었어.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 뒤통수를 쳐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래? 우리 식당에서 일을 배워나간 주제에 내 식당 바로 코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식당을 개업해? 게다가 이런 무슨 말이야. 한국식 중화요리라니. 이제는 하다못해 우리 중국의 음식까지 자네들 것이라고 우길 셈인가? 그 사장의 반발을 묵묵히 듣고 있던 저는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가 봅니다. 중국에서 자기들 것이라 우기고 있는 여러 한국의 문화들은 모두 한국의 것이 맞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역사 왜곡의 사례로 동북공정이 있습니다. 이는 옛 고구려와 발해 등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한국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하려는 프로젝트라는 게 이미 드러났었죠. 중국이 한반도 영토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이겠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역사까지도 끊임없이 왜곡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진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 생각해보니 그들이 왜 우리 것을 탐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국의 문화가 부럽고 탐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갖고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정 순간부터는 저에게 모욕감을 선사했던 사장이 운영하는 식당보다 더 뛰어난 매출을 얻어내고 있죠. 누군가는 치사하게 그런 복수를 하냐고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경쟁사회이고 누군가는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꾸준하게 발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와 같은 복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수의 대상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매몰한다면 그 시너지가 배로 되어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